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중원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6월 중순쯤 됐는데 중순쯤이죠? 거의 그렇죠. 와, 근데 거의 한 7, 8월 정도의 날씨가 더워요. 너무 더워요. 계속 목마르고. 특히 저희처럼 땀 많은 사람들은 네. 되게 불편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힘차고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조금 주가가 괜찮았죠? 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악어옷 협찬이냐는데 아닙니다. 악어 협찬 아니었어요. 오늘 저는 악어 옷도 아니고요. 아, 그러네요? 네. 협찬 없습니다.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협찬 그 들어오면 협찬 받고 좋겠다. 머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정도는 그럼 그 업체는 잘라야죠. 네. 이주호 기자가 지금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빨리 갔다 와야지. 어쨌든 이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조금 기분 좋았는데 네.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거를 열면서 이제 했던 주요 내용이 TSMC 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이야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주요 전략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좀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조금 더 작은 나노수, 네. 그러니까 초정밀 공정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기술력을 조금 선보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TSMC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TSMC는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고객들이 TSMC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좋아서 많이 줄을 서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메모리에서 하던 방식처럼 이제 많이 만들어 놓고 OCO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익숙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맞춤형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맞는 그 설계도라든지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 맞는 제품군을 원할 때 우리가 최적화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TSMC가 성공을 했죠. TSMC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이다 보니까 어떤 고객이 오든지 그걸 모든 걸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또 애플 같은 큰 네. 고객들이 글로 몰렸던 건데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도 고객 맞춤형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걸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가 요즘 많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기술력이 좋은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는 서비스 마인드까지 갖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일단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네. 낯서네요. 낯설죠. 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주가는 좀 기분 좋게 반영이 됐어요, 사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현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근데 이걸 또 패키징하는 통합 AI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고성능 저전력 AI 칩 제품 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공정 대비 칩 개발에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지금 20% 단축하고 있다. 이런 지금 기술력을 갖췄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파운드리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원팀으로 제공하는 AI 칩 생산을 위한 이제 원스톱 턴키 서비스를 2027년도부터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2027년도가 좀 중요한 이유는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1.6나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정을 돌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네. TSMC보다 조금 더 적은 나노를 조금 더 빨리 도입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2027년도부터 이제 1.4나노 공정을 도입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시장의 업계의 예상을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최적화를 잘하니까 네. 기술력을 단순히 지금 고기술력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조금 더 안정화시켜서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에게 제품 어떻게 보면 로스가 없게 네. 맞춤형 제품을 그때부터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7년도부터는 이제 2나노 공정에 BSPDN이라고 하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이제 2나노 공정 이 이름 자체를 SF2G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SF2G요. 네, Z. Z. 네. 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BSPDN 기술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전력선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하면서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상용화 아니죠. 수율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난도 기술인데 아직까지는 상용화한 지금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 때 그 1.6나노에 이제 이 BSPDN 기술을 적용을 할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1년 조금 늦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를 시킨 최적화된 기술을 좀 더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야기가 요즘 많잖아요. GAA랑 핀펫이랑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3나노 공정에 GAA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뭐 좀 더 확대 적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GAA를 조금 더 적은 나노 쪽에도 2나노라든지 이쪽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TSMC 대비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격차를 키워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최시영 사장이 기조 연설을 할 때 조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세 개의 반도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메모리 부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있는데 파운드리 영역이 가장 좀 힘이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지죠. 그렇죠. 빠졌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시영 사장 자체도 힘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기조 연설에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AI 구현을 가능케 하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라면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 공정 기술과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높은 기술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맞춤형을 2027년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네. 이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TSMC의 AI 반도체 그런 파운드리 능력에 우리가 조금 대항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날 행사에 뭐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죠. 암의 이제 르네 하네스 최고 경영자라든지 이제 캐나다 AI 반도체 기업인 그로크의 조나단 로스 CEO 등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계에서 유명 인사들,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삼성전자에 좀 행사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기다리는 거는 HBM이 엔비디아에 탑재되느냐 마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삼성 그 증권 쪽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보고서가 사실은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제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이 오늘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HBM3E 이게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서 네. 이제 예정된 기한이라면 8단 제품인 6월까지고 12단 제품은 3분기 내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격차가 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HBM3도 못했는데 HBM3E를 잘할 리 없다거나 8단도 못했는데 12단을 먼저 할 수 없다는 가정은 뭐 과장된 논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뭐 TC 본딩과 MR 머프 잘 MR 아시죠? 머프, 네. 네, 잘 아시죠. 여기서는 지금 삼성전자는 TC 본딩을 쓰고 있고 이제 하이닉스는 MR 머프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8단까지는 아직까지 MR 머프가 조금 더 유리했었는데 12단 이상에서부터는 이제 TC 본딩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HBM3E에서 이제 최초로 12단을 적용을 했고 4부터는 이제 16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4부터는 이제 16단 제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TC 본딩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술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점점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적 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인정받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황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전자의 HBM 기술력에 대해서 반쪽만 보지 않았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2단이라는 게 나왔을 때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상용화가 안 된 기술이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의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 퀄리티 테스트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실체가 있다라는 거고 뭐 퀄리티 테스트가 떨어졌다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할 필요 없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이제 단일 밴드로 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로 이제 더블 밴드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많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전망까지 다 합친 보고서라고 뭐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HBM을 기다리는 건 어느 누구보다도 젠슨 황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멀티밴더 아니면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뭐 잠깐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물론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그 물량이 적잖아요. 마이크론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상대가 안 되죠. 3분의 2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함께 해주는 게 엔비디아도 좋은데 그렇죠. 이게 참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 많은 말씀 하시는 게 아니 이렇게 이게 뭐 하겠다 하지 말고 고객 데리고 와라. 고객을 데리고 와라. 고객 소식 들고 와라. 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즘에 SK 하이닉스는 이런 행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행사와 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극명하게 그런 네. 얘기겠죠. 홍보하고 싶다. 우리가 고객을 찾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행사가 많아진 거겠죠. 그렇죠. 사실 원래 1등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1등은 조용하고 2등들이 원래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2등이라는 거랑 되게 안 어울려요. 네. 항상 이제 글로벌 탑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메모리 부분에서는 이제 언제나 세계 1등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한데 HBM에서만큼은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명확한 현실이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삼성전자도 한동안은 좀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렇죠. 못 네. 받아들였죠. 기술력도 우리가 앞선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제는 삼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fast follower and 그리고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저는 제일 장점이 다 바꿔라. 다 바꿔라. 네. 네. 지금 최근에 많이 바꿨잖아요. 부회장도 네, 많이 바뀌고. 바꿨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더 반전의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리고 네. 검찰의 고발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 나올 게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위에서 이 조사를 한다고 몇 개월 전에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에서도 반박을 했고요. 이 소식 나오자마자 쿠팡에서 반박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 또 재반박을 또 공정위에서 했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박을 또 쿠팡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또 공정위에서 하고 이게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난리 났네요. 한번 보시죠. 일단 공정위에서 오늘 뭐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짚긴 했는데 조금씩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정위에서 쿠팡에 지적을 한 게 뭐였었냐면 쿠팡이 PB 상품 내지는 직매입 상품 이거를 자기 상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공정위의 그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보면은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아니면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기 제품을 위에 올렸다라고 하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쿠팡이 얻은 혜택이 아니죠. 이득은 이것 덕분에 검색 순위 100위 내에 노출되는 PB 제품의 비율이 56%에서 88%로 높아졌다라고 공정위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쿠팡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반박을 하겠죠. 직매입 상품과 자사 PB 상품을 노출하고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인 상품 진열을 문제 삼은 거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유통기업의 고유 권한인 상품 진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마트에 가셨을 때 그 매대에 제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잘 팔리는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노브랜드가 들어가 있죠. 원래 그렇습니다. 네. 가장 잘 팔리는 곳에 노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눈 딱 그 시야와 네. 같은 높이에 내 손에 네. 잘 가는 곳에 노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노브랜드는 되는 거고 이 온라인에서 우리의 PB 상품은 안 되는 거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적이 다른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네. 다른 온라인 경쟁 업체들도 PB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고려사항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면서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쓱닷컴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쓱닷컴에 들어가서 우유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우유를 검색을 하면 서울우유 1리터에 2,960원 바로 옆에 보이십니까? 노브랜드 노브랜드. 굿모닝 굿밀트 1리터에 1,890원.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뭘 살까요? 1,890원에 손이 가죠. 손이 가겠죠. 네. 손이 가겠죠. 근데 얜 왜 안 잡아? 이 얘기죠. 그렇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공정위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또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쿠팡은 다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매입한 상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그러니까 오픈마켓과 직매입이 섞인 쿠팡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대형마트는 그래요. 노브랜드 것도 팔 수 있고 네. 뭐 롯데 것도 팔 수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 뭐 어디 할까요? 중소 업체 뭐 유통업체들 있겠죠. 네네. 아니, 중소업체 것도 같이 팔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놓고 같이 팔아봐야 그 자꾸 이마트를 들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특정 짓는 건 아닙니다. 이마트가 이 물건들 다 사서 파는 거니까 음. 무엇을 팔든 다 자기 책임인데 네네. 쿠팡은 자기가 파는 물건이 있고 네. 중소 셀러들이 들어와서 파는 물건이 있으니 그렇죠. 이걸 니네 걸 먼저 파는 거는 중소 셀러들 거 못 팔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대형마트와 다르다라고 충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체 매장 상품을 둘러볼 수 있는 대형마트와 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제 모바일에서 결제할 때는 위에서 몇 개 보고 결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순위별로 한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해외 경쟁 당국도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품 노출에서 자기 상품은 규제하는 분위기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에서 또 뭐라 그랬냐? 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PB 제품은 팔지 말라는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정위의 규제로 인해서 그러면 아예 시장에서 PB 제품 파는 것 자체가 막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쿠팡에서는 우리는 PB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B 매출의 80%를 다 중소 제조사가 맡고 있고 네. 이들의 고용 인원이 2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중소 제조사가 550곳까지 늘었다. 그러면 중소 셀러들 옆에서 우리가 PB 제품을 판매하는 건 네. 중소 기업들을 위하는 일입니다라는 주장을 또 쿠팡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공정위에서는 다시 한번 대응을 하죠. PB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하는 거 아니다. 니네가 지금 약간 그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PB 제품 판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PB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당신들이 쿠팡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임직원을 이용해서 후기를 작성한 것이 문제다. 아, 순위 라고? 조작한 거는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이게 대응에 반박에 재반박이 계속 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있는데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거 오히려 알리테무만 이 틈을 노려서 살아나는 것 아니냐 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리와 테무와 관련돼서 거의 그들이 들고 오는 제품들이 그러니까 수입하는 제품들이 발암 물질에 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을 팔지에 대해서 지금 자율 규제밖에 안 하는데 국내의 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렇게 강력한 규제까지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이커머스를 오히려 규제하고 C커머스를 좀 우대하는 현상이 되는 건 아닌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쿠팡에서도 뉴스룸을 통해서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쿠팡은 3조 원을 들여서 전국에 쿠팡 물류센터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4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네.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정말 큰 금액, 연간 수익, 그러니까 연간 이익의 거의 한 24%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3조 원 물류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 1조 원 넘게 투자해서 물류센터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알리만 좋은 일 하는 거다라는 경고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공정위가 지적한 얘기도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현상, 그러니까 그 각각의 주장만을 계속 나열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는 결국 나중에 이제 법원 가서 판결이 될 것이고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알리티무만 이득을 본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니까 네. 약간 좀 오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뉴스는 부동산 관련된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요즘. 네. 전세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방은 다시 하락폭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양극화가 되게 극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오늘 발표한 6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표 하나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0.02%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주 0.05% 내리면서 하락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3주 연속 0.01%의 상승률을 보였던 전국 아파트 값은 이번 주 이제 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 상승폭이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로 커졌고요. 서울 아파트 값은 12주 연속 상승세로 이제 이어갔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주, 6주까지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네. 어느새 지금 12주 연속 상승세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월로 따지면은 3개월 연속 상승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지역별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얼마큼 빠졌길래 저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구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6%,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 0.04%, 부산은 0.08%,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0.05%가 지금 빠졌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0.06%가 상승을 했고 경기권도 0.02%가 올랐습니다. 요즘 충청도 집값이 살짝 흔들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도 0.01%가 올랐습니다. 그쪽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시면은 서초구가 이제 0.21% 오르면서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강남구가 0.14%, 송파구가 0.11% 등 강남 상구가 역시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또 많이들 알고 계셨던 노도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서울은 전 지역이 지금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네. 격차. 그렇죠.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그 뭐 강남 3구와 네. 비강남 3구가 나눠지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통계도 보면은 그 가격 회복이 일어난 그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네. 1,500세대 이상, 그렇죠.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는 가격이 회복되고 그렇지 못한 비1,500세대는 또 가격이 회복 안 되고. 네. 와,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것처럼 그러게요. 참, 와, 좀 그렇습니다. 기준을 들이대는 것마다 지금 다 양극화가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을 들이대서 양극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전세가로 넘어가 보면은 전세가는 이제 서울은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56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이 0.12%가 상승을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0.14%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경기권은 이제 0.08%고요. 또 반대로 이제 다시 지방으로 가면은 죄송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0.1%가 낮아졌고요. 또 경북이 0.08%, 그리고 경남이 0.04%, 제주가 0.04%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가 0.19% 내렸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내린 거거든요. 이 정도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입주장이라고 하죠. 그 60일 기간 동안에는 이제 좀 원래 초반에 들어가는 이 물량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지금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할 때는 이제 인근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이제 신축 입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축 물량이 입주가 있을 때는 그 물량이 대단지면 대단지일수록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네. 또 그 대단지 자체도 전세가가 많이 낮아집니다. 아하. 그러다 보면 시세 대비 조금 뭐 10%에서 20% 정도 낮아지고요. 지역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대규모 물량이 이렇게 전세 물량이 풀릴 때는 인근 지역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둔촌 주공 아파트 이제 올림픽 포레오 네. 같은 경우에도 1만 세대가 넘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 모릅니다. 이제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영향이 예전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가져왔던 그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그냥 그 지역만으로 끝날 것인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물량이 네. 많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 영향이 강동구 쪽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강동에 이제 특히나 고덕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지금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비교를 하면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비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폭이 한 1억 원 내외로 지금 많이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 입주 전인데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걸 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 상구는 사실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강동구를 비롯해서 이제 그 나머지 지역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랑 또 같이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있었는데요. 네. 뭐냐면 이제 청약 통장 있지 않습니까? 청약 네. 통장. 청약 통장 이제 한 달에 인정해주는 금액 자체가 지금까지 10만 원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2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지금 청약 통장에 돈을 부으면은 이게 연말정산 때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네.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정부가 왜 이걸 늘리느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최근에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이제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그런 정책 모기지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많이 지금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젯밤에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가 유럽 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자 이제 오늘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 그리고 중국 상무부에서 거센 비판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 달부터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다 보니까 중국 글로벌 타임즈에서는요. 유럽 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의주의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상무부가 성명을 내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세계 무역 기구의 규칙을 무시하고 네. 중국의 거듭된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다 무시했대요.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프랑스산 브랜디 등 일부 유럽산 주류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라는 사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냥 단순히 싸우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은 좀 그나마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네네. 또 어떤 부분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럽 연합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관세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 네. 거고요. BMW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가는 물량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당연히 유럽으로 들어갈 때에는 큰 관세를 받게 됩니다. 벤츠도 그렇습니다. 벤츠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이런 결정 자체를 좀 우려합니다. 물론 중국 공장에서 나와서 유럽으로 향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 회사인데 네. 이거 관세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국가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요? 네.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아주 전기차 선진국인데. 천국이죠, 천국. 네. 그 작년 기준이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팔린 전체 자동차 가운데 80%가 전기차였다는. 그렇죠. 타이칸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네. 그래서 노르웨이 가면은 타이칸 타면은 먹어준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럽 연합이 결정한 대로 중국산 전기차에다가 그 대거 관세를 때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노르웨이 도로 연맹에 따르면 수입 전기차의 12% 이상이 중국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유럽 연합 내에서도 아마 제각각의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게 될 것 같다. 특히 전기차의 수입량이 많았던 국가와 네. 적었던 국가들 이 사이에서 많았던 국가는 좀 그 관세를 안 물려고 할 거고 네네. 좀 적었던 국가는 관세를 좀 크게 물려고 할 거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한 가지로 결국은 유럽 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좋아지는 그렇죠.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나 아니면 한국의 자동차 기업 가운데 유럽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생산하는 모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체코 공장에서 네. 이제 코나 일렉트릭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SK온과 LG엔솔 같은 경우는 헝가리, 폴란드 공장에서 지금 이제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각국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어쩌면은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 코나 일렉트릭이 사실 유럽에서 많이 팔리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들 현대나 기아가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아이오닉 시리즈라든지 그렇죠. EV5, EV6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출시하는 EV3 네.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불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대책 마련을 잘 해요. 어떻게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번에 노사협상에서도 그 부분에 지금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네. EV9 미국 생산 이야기 꺼냈다가 기아가 한번 난리가 났거든요. 왜요? 뭐 네 그때 이제 뭐 거의 뭐 폭동에 가까운 그런 노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떤 특정 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미국에 넘겨주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대승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조금 얕게 보면은 네. 왜 우리의 일감을 외국으로 넘기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잘 팔리는 차량을 많이 생산하면은 특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의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조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는 건데 전기차는 사실 요즘 현대기아가 유럽에서 잘 팔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지 생산으로 돌리기는 쉽진 않겠지만 네. 또 뭐 다른 방안을 조금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그 노조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현대차가 이제 8차 교섭을 했거든요. 임금 협상을 지금 현대차와 노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8차 교섭에서 임협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이유는 이제 양측 간의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가 너무 달랐어요. 네. 이게 속보라고 했던 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섭 속보. 네, 이제 현대차 노조에서 보내주는 이제 교섭 속보인데요. 아주 빨간색으로 교섭 결렬 아주 무섭게 써 있죠. 네.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8차 교섭에서는 현금성 이제 임금성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사측 그 노조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 그 제시안을 낸 건데 이 보시면은 기본급이 이제 10만 1,000원을 올려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과급으로 450% 플러스 1,450만 원 플러스 20주를 주겠다라고 20주. 했던 겁니다. 이게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본협상을 이번에 체결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바로 이제 250%의 기본급의 250%를 주는 겁니다. 플러스 1,450만 원을 바로 즉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휴관 전에 100%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100%를 또 한 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450%를 채우고 9월 말에 이제 주식 20주를 주겠다고 한 건데 굉장히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차 쪽에서는 노조 쪽에서는 원하는 그런 우리가 요구안에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요구안이 어땠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러면 요구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15만 9천 원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만 1천 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네. 또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표를 작게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네요. 좀 네. 축소해 주셔야겠네요. 여기 네. 보시면 이제 전년도 손이익의 30%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주식도 포함해서 달라고 했던 거고요. 이거에 비하면은 지금 그 현대차가 말한 제시하는 너무 적다라고 했고요. 또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째 750%를 주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는 한 900%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이 이번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지금 교섭을 결렬을 했고요. 이 결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한데요. 네. 이제 6년 만에 파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가 현대차 노조가 네. 이게 20일에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20일 날 이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쟁의 발생을 결의를 하고 24일 날 찬반 투표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파업 찬성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19년도 때 화이트리스트 때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이제 좀 힘드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 그랬죠. 양보를 합시다 하면서 맞아요. 안 했고 작년에 이제 좀 실적이 좋았는데 거의 할 뻔했잖아요. 작년에. 네, 작년에 할 뻔했죠.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극적으로 타결을 하면서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 지금 또 노조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의 새로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숨겨져 있던 리스크였는데 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노사 협상 계속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